그날 드론은 하늘을 삼켰고 나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세상이 바뀌었죠. 한국의 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믿는 무기 체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한국 같은 나라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십 대의 드론에 둘러싸여 구조는커녕 마지막 통신조차 끊긴 그 현장에서 나를 구한 건 나토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야기를 계속 보신다면 당신이 알던 전쟁의 상식,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뒤집힐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클레어턴이에요. 55세, 영국 외무부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안보기술정책 총괄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넨 안보회의를 준비하는 일이 제 주요 업무였습니다. 각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저는 항상 까다로운 심사관 역할을 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런던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17층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각국에서 온 신청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개량형,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까지 모두 검증된 강대국들의 무기였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 가슴이 뛰었어요. 역시 서방 선진국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한국에서 온 신청서가 놓여 있었어요. 비오복합이라는 무기 시연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의 무기라니 얼마나 대단할까 싶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자동차나 휴대폰은 잘 만들지만 무기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드론을 잡는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드론이 문제되긴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붉은 펜으로 비실전적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부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마치 동네 철물점에서 만든 장난감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의에 이런 걸 들고 나오다니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언론에서 제 과거 발언을 들춰냈거든요. 몇 년 전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반대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히 말했었죠. 영국에는 세계 최고의 챌린저 전차가 있는데 굳이 한국 전차가 필요하냐고요. 신문 헤드라인이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외교관이 직접 찾아왔어요. 정중하지만 간절한 표정이었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기술에 놀라지 않는다고, 시간 낭비라고 말해버렸어요.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자부심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미넨 안보회의가 끝나고 며칠 후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발트해 연안에서 열리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참관하라는 지시였죠.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하는 대규모 훈련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현장 시찰을 좋아했어요. 책상에서만 보던 무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특히 이번에는 최신 대공 방어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됐어요. 30년 경력의 무기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만큼 소중한 건 없었거든요. 헬기를 타고 발트해 상공을 날아가는데 기분이 상쾌했어요. 아래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함께 간 외교 사절단들도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독일 국방부 차관, 프랑스 무기개발청 국장, 폴란드 안보정책실장까지 총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함께였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구름들도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훈련장에 도착해서 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각국의 최신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바다에는 구축함들이 위풍당당하게 떠 있었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역시 서방 동맹국들의 힘이 이 정도구나 싶었거든요. 훈련 시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레이더 시설과 지휘 통제소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런 무기들 앞에서는 어떤 적도 감히 덤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후 2시경 갑자기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하늘에서 작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훈련용 표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드론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가득 메웠죠.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현장 지휘관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무전기에서는 긴급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거든요.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안드레이 체르노프라는 러시아 출신 민간 정보업체 대표가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더라고요. 훈련을 가장해서 서방 고위 관료들을 노린 치밀한 작전이었던 거죠. 드론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비대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드론들은 너무 빨랐어요. 하늘을 새떼처럼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했죠. 몇 대는 실제로 폭탄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어요. 폭발음이 귀를 찢을 듯했고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저는 벙커 안으로 피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러시아가 이렇게 대담하게 서방 외교관들을 공격할 줄이야.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욱 암울했어요. 우리 경비대원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말이에요. 몇 달 전 한국에서 보내온 비호복합 신청서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비실전적이라고 무시했던 그 무기 말이에요. 공격이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위성통신이 완전히 차단됐거든요. 러시아가 전자교란까지 동원한 거였죠. 저희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섬이 되어버렸어요. 구조 요청도 할 수 없고 본국의 상황 보고도 할 수 없었죠. 현장 경비대원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전원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벙커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외교 사절단 12명만 남았어요. 모두들 공포에 질려 있었죠. 독일 차관은 벌벌 떨고 있었고 프랑스 국장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폴란드 실장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극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책상에서 전쟁을 논하는 것과 실제로 전쟁 한복판에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음식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비상용 건빵과 물만 조금 남아 있었죠. 전력도 거의 다 떨어져서 비상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드론 파편에 맞아서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피가 계속 흘러서 옷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하지만 치료할 약품도 없었죠.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드론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마치 죽음의 전령 같았어요. 저는 벙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죽는 건가?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건가? 30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국 외교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비호복합 시연을 부탁하러 왔을 때의 그 간절한 표정 말이에요. 저는 그때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만약 제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드론을 잡는 무기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필요한 기술이었어요. 새벽 3시경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이젠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위성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도 소용없었거든요. 드론 소음이 계속 들려와서 잠도 잘 수 없었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웠죠. 아침이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드론들이 우리 벙커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에요. 저희는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발각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제 심장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서방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자랑했던 우리가 결국 작은 드론 무리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다는 사실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의 비호복합이 간절히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 오만함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어요. 과연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절망이 깊어져 갈 때 갑자기 벙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러시아 공격인 줄 알았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드론 소리가 아니라 차량 소리였거든요. 그것도 여러 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긴장했어요. 설마 러시아군이 지상으로도 침투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총소리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를 괴롭히던 드론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마법처럼 말이에요. 저는 벙커 틈새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늘에 가득했던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군도 아니고 독일군도 아니었어요. 위성통신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위치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했어요. 총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드론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격추됐어요. 그 정확성과 속도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벙커 밖에서 누군가 한국말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안전하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한국군이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였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밀려왔어요. 벙커 문이 열리자 한국군 장교가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어요. 정영석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유엔 분쟁 조정기구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파병 경험이 많은 베테랑처럼 보였어요. 침착하고 든든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였거든요. 정영석 대령은 상황을 빠르게 설명해줬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드론 탐지 기술로 우리 위치를 찾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K808 차륜형 장갑차에 비호복합을 탑재해서 긴급 출동했다고 했어요. 비호복합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제가 몇 달 전에 비실전적이라며 거부했던 그 무기였거든요. 정영석 대령이 말하길 단 1분 만에 30여 기의 드론을 모두 격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서방 최고의 무기들도 못한 일을 한국의 무기가 해낸 거였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예요. 구조 작업은 정말 신속했어요. 부상자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고 우리 모두를 무사히 대피시켰어요. 저는 한국군 차량에 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미넨 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오만함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은 정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구조된 지 이틀 후 미넨 안보회의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어요. 제가 직접 증언하기 위해 참석했죠. 왼쪽 어깨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회의장에는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발트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때 한국 대표단이 비호복합의 실전 영상을 공개했어요. 드론 격추 장면이 대형 스크린에 생생하게 펼쳐졌죠.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거든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30여 기의 드론이 정확하게 격추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이 무기가 실전에서 이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고, 한국에 비호복합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전해야 했거든요. 독일 국방부 장관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원리로 이런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죠. 한국 기술진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과 첨단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서방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프랑스 대표단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의 자존심이었던 군사기술이 한국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인도 대표단은 즉석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인도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드론 위협을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휴식 시간이 되자 한국 부스 앞에 긴 줄이 생겼어요.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비호복합을 직접 보려고 몰려든 거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한국 무기가 이제는 회의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제가 거부했던 그 무기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영국의 반응이었어요. 본국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비호복합 구매를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비실전적이라며 거부했던 바로 그 무기를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둘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 부스를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나토의 공식 기술 파트너로 초청한다고 발표했어요.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었던 거죠.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미넨 안보회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영국 외무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였죠. 30년 경력의 고위 관료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기자회견장에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BBC, CNN, 로이터 통신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가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생각을 하니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발트해에서 한국군에게 구조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자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한국의 비호복합을 비실전적이라며 거부한 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30년 경력에 대한 자부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기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영국 같은 강대국의 고위 관료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 우리 목숨을 구했다고,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사과하러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대사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며칠 후에는 정영석 대령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정영석 대령은 자신이 구조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건 팀워크 덕분이라고 했어요.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한국 기술진 전체의 노력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한국과 서방의 차이점을 깨달았어요. 서방은 개인의 영웅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팀워크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걸 말이에요. 비호복합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연구진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이었거든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어요. 모든 인터뷰에서 한결같이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라고요. 실제로 제 목숨을 구해준 기술이었으니까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BBC 인터뷰였어요. 앵커가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한국 기술을 신뢰하겠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한다고요. 한국의 기술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뛰어난지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편견 없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어요. 실력 있는 걸 실력 있다고 말하는 게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였거든요. 기자회견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한 거였죠.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30년 동안 무기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호기심은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놀랐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쁘지만 활기차고 정중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런던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뭔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어요. 한국의 아픈 역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보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불과 70년 전에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겪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폐허가 된 서울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실함에서 나왔다는 걸 말이에요. 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는 기술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호복합도 그런 철학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방어용 기술이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DMZ를 방문했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판문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같은 민족이 갈라져서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긴장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항상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아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뛰어난 기술로 자신을 지켜야 했다는 거였죠. 비호복합 같은 첨단 방어 기술도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정말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어요. 독립기념관 방문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독립을 위한 투쟁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의 정신력에 감탄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정신이 지금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에는 서울의 공공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국방 기술 개발 과정도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기밀 사항은 제외하고요. 이런 투명성이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술진들과의 만남도 인상적이었어요. 비호복합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만났는데 정말 겸손한 분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자세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비호복합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개발된 거였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손녀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고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지 2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년 미넨 안보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제가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30년 경력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영석 대령이 유엔 안보국 소속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발트해에서의 구조작전 성공이 인정받은 거였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분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감동적이었거든요. 정영석 대령도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회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전 세계 국방장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죠. 제일 앞줄에는 정영석 대령도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기술은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주제로 말문을 열었죠.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비호복합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실제 구조 영상을 다시 보여주니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연설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정영석 대령과 재회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대령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지만 자신감은 더욱 넘쳤어요. 유엔에서의 새로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회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영국과 한국 간의 방위산업 양해각서 체결식이 열린 거였어요. 저도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죠. 조인식장에서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영국 국방장관이 서명하면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기술로 연결된 동맹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사동맹을 넘어서 기술동맹의 시대가 열린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국방장관의 답사도 감동적이었어요. 기술은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기술도 서방의 기초과학위에서 발전한 거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죠. 이런 자세가 한국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어요. 조인식 후 만찬에서는 더욱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을 정식 기술 파트너로 승격시킨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였죠. 박수가 터져나올 때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정영석 대령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어요. 기술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엘리자베스의 변화 과정을 통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울 수 있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